1장 은밀한 자리 비우기. 저는 그날 저녁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살랑거리는 한정식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은은한 조명 아래 시부모님과 남편 시원이가 마주 앉아 계셨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갈치조림이 보글보글 끓으며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향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막 시작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잠깐만 나 좀 도와줄래?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한 구석 빈 테이블로 저를 이끄시고는 옛날 동네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빔씨네 며느리가 어떻고 박씨네 손자가 또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듣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본 테이블에서는 젓가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처럼 들렸죠. 어머니, 음식이 식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할 말이 많다는 듯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더 흘렀을까요? 드디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갈치조림은 이미 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그릇에는 갈치살이 수북이 담겨 있었지만 제가 앉을 자리 앞에는 국물만 얼마간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늦었네. 다혜 씨는 갈치 별로 안 좋아하지?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갈치를 안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신랑은 무심히 밥을 먹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 시원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엄마가 원래 얘기 많으시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맴돌았죠. 2장 고기 판의 그림자.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명하다는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연탄불 위에서 소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며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겼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평범한 식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갑작스럽게 일어나셨어요. 아가, 저기서 직접 상추 좀 따오자. 여기 것보다 저기가 더 싱싱해 보여. 주방 쪽 셀프바를 가리키시며 손짓하셨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셀프바에서 상추를 고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시원이 어릴 때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지에 대한 추억담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고기가 타겠어요. 아, 맞다. 빨리 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고기는 이미 남편과 시아버지 앞접시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마늘과 고기 기름이 뒤섞인 진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정작 제 앞에는 겨우 익지도 않은 고기 조각 두어 전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었죠.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고기를 씹으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엄마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더 속상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젓가락을 꾹 쥐고 남은 고기를 기다렸지만 추가로 구워진 고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분배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많은 위장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속이 쓰리고 답답했거든요.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3장 갈비의 전투. 시어머니 댁에서의 저녁 초대였습니다. 거실에는 간장과 설탕, 마늘이 어우러진 양념 냄새가 진하게 감돌았어요. 갈비찜이 상 위에 올라오자 군침이 절로 돌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고아진 갈비가 윤기를 자르며 김을 피워 올렸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일회용 장갑을 빠르게 끼고 갈비를 발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뼈에서 고기를 정성스럽게 분리하시더군요. 저는 기대감에 차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발라낸 고기는 단 한 점도 제 앞에 놓이지 않았어요. 모든 고기는 시원이와 시아버지의 앞으로만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셨죠. 대신 제 앞에는 다른 것이 놓였습니다. 아가, 밥 먹어. 이거 몸에 좋아. 부드럽게 삶은 밤이 제 그릇에 올라왔어요. 갈비 양념이 밴 국물에 삶은 밤이라니 이게 대체 뭔 상황인지 모르겠더군요. 순간 저는 굳어버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시선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승리감 같은 게 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갈비는 기름져서 젊은 사람들이 먹기엔 부담스러울 텐데.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젊은 사람 아닌가요?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 말입니다. 그날 저는 밤과 밥으로만 저녁을 때웠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계속 코끝을 자극했지만 정작 맛은 볼 수 없었어요. 신랑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사 먹었어요. 그제서야 속이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사장, 친구의 경고.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어서 직장 동기인 서정희를 만났습니다. 퇴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따뜻한 라떼에 김이 올라오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유리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정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느껴졌던 것들이 말로 하다 보니 이상하게 연결되더군요. 서정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혜야,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도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음식으로 힘의 줄다리기를 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올 듯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불쾌감과 억울함이 한 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근데 너 신랑은 뭐 하는 거야? 자기 아내가 그런 대우받는 걸 보고도? 그게 문제지. 남편이 못 보는 척하면 더 심해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도 자기 행동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정희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증거를 남겨. 그게 내 무기가 될 거야. 말로만 하면 시원이도 안 믿을 테니까. 증거라니. 핸드폰 영상 찍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거야. 그럼 너 신랑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거야. 서정희의 제안은 다소 극단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들키면 어떡해? 들켜도 상관없어. 오히려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 카페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겠다고 말이죠. 5장, 폭로의 순간.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다음 주말 시어머니께서 전복찜을 해주겠다며 저녁에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서정희의 조언을 떠올리며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식탁 옆에 세워뒀어요. 카메라가 식탁 전체를 담을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복찜이 상에 오르자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패턴이 시작되었어요. 전복을 하나씩 집어내시면서 남편과 시아버지에게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완전히 무시당했죠. 그 모든 장면이 핸드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하는 모습, 신랑은 아무런 반응 없이 받아먹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함께 화면 속에서 방금 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신랑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께 직접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셨고 신랑은 당황한 듯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이건 좀... 시원이가 주춤거리며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따돌린 적이 있다고 그래? 그냥 음식 나누어 주는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날 저희는 결국 어색한 분위기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6장 마지막 식탁. 며칠이 지난 후 시어머니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소갈비를 샀다며 저녁에 오라고 하셨어요. 신랑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세 분이서 드세요. 저는 제 자리에서 밥 먹을게요. 순간 식탁 위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떨렸고 신랑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고 이쪽을 쳐다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혜야? 신랑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제가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받을 텐데 굳이 앉아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편의점에서 김밥이라도 사 먹는 게 낫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저한테 하신 게 시어머니가 할 일이었나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식탁 위에서 투명인간이 아닌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신랑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기서 어머니랑 맛있게 먹어. 나는 집에서 기다릴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더 이상 조용히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제 의지였습니다.